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양채류, 양배추하고 브로콜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 농업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양배추하고 브로콜리에 대한 재배 기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육묘 기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농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업 현황은 이거는 제주도 통계로서 2021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아직 2022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1년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농업인구는 31,549가구이며 농업인 수는 75,548명입니다. 이거는 도 전체 인구의 697,476명의 약 10.8%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이 약 4.5%인데 비해서 제주도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조수입은 1조 9천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거는 2000년 대비 약 11.9%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은 약 5,200만 원 정도이고 부채는 9,9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인구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농업인 수는 약 16만 명인데 지금 2021년 약 7만 5천 명까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비율은 감소했습니다만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제주도의 농업인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지역별 재배 작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각 지역별로 재배되는 작물이 상당히 다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주로 애월, 한림, 한경, 대정 등 제주도 서쪽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부 지역은 애월하고 한림,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한경하고 대정 등 주로 제주시 서쪽 지역에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소득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를 내봤는데요. 2000년에 약 7,900억 원이던 제주도 농업 소득이 2021년에는 1조 9천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감귤하고 밭작물로 나누게 되면은 감귤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약 3,700억 수준인데 작년은 2021년이죠. 재작년이죠. 2021년에 1조가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조 감귤이 1조고 밭작물이 약 8천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작물별로 소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를 보게 되면은 시바르, 즉 300평당 조수입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와 비슷하게 지금 220만 원, 230만 원 수준이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은 약 100만 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 환산해 보면은 양배추는 3,900원, 그리고 브로콜리는 3,3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작목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조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나 아니면은 그 쪽파 같은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평당 소득은 단위 면적당 소득은 좀 낮은데 대신에 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좀 대면적을 해서 이렇게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지 감귤 같은 경우는 2020년 약 7,000원 정도, 평당 7,000원 정도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소득이 조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작물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 작목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있었는데 80년대 이전에는 고구마나 유채 등 작목이 좀 단순했습니다만은 특히 1980년대 이후는 작목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채류,
그 양배추를 비롯한 양채류의 그 작목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져 있는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그리고 콜라비라든가 비트 등 이런 작목이 2008년 이후에 제주도의 주요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최근에 2010년 이후 월동 채소들이 좀 과잉 생산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배추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품종과 작목을 좀 다양화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월동 채소가 이제 마늘, 양파, 양배추, 당근, 무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면적이 변화가 좀 심했습니다.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1990년 이후 그렇게 면적이 지금 증가 추세겠습니다만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월동무 같은 경우가 상당히 2000년 이후에 면적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그 월동무가 증가하면서 동쪽 지역으로 주로 재배를 많이 되는데 이제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양배추하고 브로콜리가 이렇게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면적은 최근에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양채류 재배 기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목들은 원시 케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양배추라든가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그 다음에 방울나다기 양배추, 콜라비 등 다양한 작목이 이렇게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배추도 흰색 양배추부터 적색 양배추, 즉 우리가 적채라고 부르는 그런 자색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그다음에 콜리플라워, 그다음에 방울다다기 양배추, 그다음에 콜라비 이런 다양한 작목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배추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지금 제주도까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재배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출하가 지금 다양화되고 있지만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거에 제주도가 양배추 재배 면적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40%까지 점유하다가 최근에는 육지부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양배추 면적이 늘면서 제주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신 전라도의 생산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양배추의 원산지와 재배 내력을 살펴보면은 양배추는 이제 유럽이 원산지입니다. 유럽이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거는 약 30년 전 정도부터 이제 재배가 본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재배 면적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제주도, 강원도, 전남, 충남 등 이렇게 수도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배추의 작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작형은 가을 재배가 되겠습니다. 8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9월에 정식한 다음에 12월부터 그 다음에 약 4월까지 수확을 하고 있는 월동을 해가지고 노지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작형이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대전 그 알뜨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봄 재배 즉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재배되고 있는 봄 재배가 일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품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품종은 제주도에서는 조생부터 만생까지 그러니까 12월부터 생산되는 조생부터 늦게까지 4월까지 재배가 되고 있는 만생 등 여러 그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데 YR부터 해가지고 신월그린 3, 4호까지 상당히 많은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파종 및 육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배추, 양채류는 봄밭에 바로 종자를 직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우스라든가 이런 전용 육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육묘를 해 가지고 봄밭에 정식을 하는 그런 작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봄밭 우리가 정식하기 전 약 한 달간 육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플러그 트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이제 128공짜리 트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육묘를 하게 되는데
이 육묘에 대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육묘에 대해 가지고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은 육묘를 하고 난 다음에 봄밭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봄 재배는 파종 후 한 50에서 60일, 그리고 가을 재배 같은 경우는 약 25에서 30일 정도 육묘해 가지고 봄밭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 정식이 늦어지게 되면은 활착과 그리고 수확이 늦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불씨 추대를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식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정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식거리인데요. 제식거리 같은 경우는 조생, 중생, 만생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생 같은 경우는 좀 간격을 좁게 심고, 만생은 좀 간격을 넓게 이렇게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량입니다. 12량, 비료를 주는 거는 뭐 모든 작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봄밭에 심기 전에 밑비료를 먼저 정식 약 2, 3일 전에 주시고, 그 다음에 웃거름, 추비, 웃거름은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뭐 2번에서 약 3번 정도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하고 난 다음에 1차 추비는 약 30일 뒤에, 그리고 2차하고 3차는 그로부터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수입니다. 이 서쪽 지역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 주산지인데, 대부분 이쪽 지역에는 밤마다 관수 시설이 다 설치가 거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스프링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을 주시는데 너무 물 주는 횟수를 많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물 관리를 상당히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습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균핵병이라든가 흑부병, 이런 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 관리는 좀 세심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양배추나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브로콜리 거의 비슷한 그런 병이나 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검은 썩은병, 이제 흑부병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농가분들은 불병이라고도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이 병은 육묘기 때부터 수확기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세균성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약제를 살포를 해야 되겠고, 그 증상은 잎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좀 검은 점이 생기면서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자 형태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양배추에서 가장 방제를 세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균병입니다. 녹균병 역시 양배추의 가장 특징적으로, 그리고 양배추뿐만이 아니고 이런 양채류에 많이 걸리는 병이 되겠는데, 유묘기에 그 묘를 키울 때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정식한 이후에, 특히 늦가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잎 뒷면에 하얀색의 그런 곰팡이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요 병들은 사전에, 요거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곰팡이에 맞는 그런 약제를 살포하시는데, 육묘시부터 정식하고 나서 요것도 철저히 좀 방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흑부병, 검은 썩은병하고 대표적으로 녹균병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균핵병은 주로 결구가 된 다음에 그 흰색 균사, 아주 덩어리인 그 모양의 그런 곰팡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요거는 주로 좀 서늘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구가 된 다음에 주로 이게 예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은 뿌리가
기형이 되면서 물 흡수도 안 되고 양분 흡수도 안 돼 가지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런 병인데, 이 병이 가장 양체류해 가지고 치명적인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방제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수확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방제는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걸렸던 그런 밭에는 돌려짓기, 그러니까 양체류 말고 인경 채소나 화분과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 병을 이게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식하기 전에 반드시 토양 소독을 하셔가지고 이 병을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검은 뿌리 썩은 병, 이것도 최근에 좀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뿌리가 마르면서 검게 썩어가는 그런 병이 되기 때문에 요 병 같은 경우도 좀 방제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충은 보통 가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우리가 육묘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식하고 나서 초창기에 상당히 방제를 잘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창기에 특히 잎이 어렸을 때 이 충 같은 것들이 가해하게 되면은, 특히 생장점을 가해하게 되면은 이 양배추나 브로콜리 등 양체류가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특히 가을에 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방제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충을 좀 보게 되면은 배추 좀나방, 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배추 좀나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밤나방,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죠. 파밤나방. 그 다음에 도둑나방. 그 다음에 이제 벼룩잎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하고 나서 초창기에 많이 가해하기 때문에 이런 충 방제를 특히 예찰을, 이 충 같은 경우는 예방보다도 방제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병 같은 경우는 보통 예방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방제를 하면은 효과가 있지만은, 충 같은 경우는 살펴가지고 예찰을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보이면은 그때 방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장입니다. 생리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결핍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양체류 같은 것은 칼슘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칼슘 같은 경우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특히 어린 부위, 그 새순 같은 것이 성장이 상당히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석회 비료를 이렇게 살포를 하셔 가지고 칼슘 결핍증을 좀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소결핍입니다. 붕소가 결핍되게 되면은 특히 생장점 부근의 잎이 상당히 이제 발달이 저해되고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되는데, 그래서 붕소 같은 경우는 필히 밑비료로서 그 붕사 비료를 이렇게 살포를 하시고, 만약에 붕소 결핍증이 발생을 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연면 시비를 통해 가지고 붕사 비료를 이렇게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양배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브로콜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콜리는 제주도에서 재배가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지만은 제주도가 그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이후에 재배가 시작되는데 급격하게 지금 면적이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약 1,300헥타 정도의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적기 수확을 안 하게 되면은
금방 이 우리가 수확을 하는 부분이 이 활에 꽃입니다. 근데 수확 시기가 늦게 되면은 이 활의 부분이 꽃봉오리인데 꽃봉오리가 꽃이 피어버리면은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 수확이 중요한데 그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항상 그 시기 그의 날씨에 관계없이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작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면적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많이 거의 뭐 70% 이상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육지부 특히 그 충청북도 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청북도나 아니면 강원도 고냉지 등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주도 이제 서부 지역 애월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림읍, 한경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정읍에서도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 서부 지역이 거의 주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 품종입니다. 브로콜리는 대부분 품종이 서양에서 외국에서 육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수입하고 있는 종자로 인해서 지출되는 그런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국산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몇 가지 품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주도에서 육성한 국내산 품종이 많이 재배가 돼 가지고 우리의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 종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품종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이제 유일2호입니다. 유일2호는 파종 후에 약 3개월 뒤에 수확이 가능한 극주생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라고 우리가 많이 슈퍼그레이스 또는 브로드웨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바타비아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봄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도 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봄에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봄에 재배되는 품종 중에 대표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게 이 바타비아가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내한성과 저온 비대성이 뛰어난 그런 품종인데 특히 겨울철 수확하는데 아주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거의 이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품종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이 품종을 사전에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제주도에 재배되고 있는 그 품종 중에 약 80%가 이 품종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해피돔입니다. 해피돔은 이것도 마찬가지 내한성과 저온 비대성이 뛰어난 그런 품종이 주로 만생 품종입니다. 만생 품종인데 그렇게 재배 면적은 많진 않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말씀드린 품종들이 보통 이제 조생, 중생, 만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품종 수가 많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재배하실 때는 이 품종의 특성을 잘 아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재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종 및 육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배추도 그렇지만은 이 브로콜리 또한 양체류, 대표적인 양체류인데 이 장목 역시 밭에다가 직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묘장에서 한 달 정도 육묘를 한 다음에 봄밭에 정식을 하는 그런 재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따 육묘 부분은 자세히 좀 말씀을 따로 드리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관리입니다. 시비 관리는 아까 양배추와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이것도 양체되기 때문에 칼슘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전에 2, 3년마다 한 번 정도씩은 생석회라든가 아니면 고토석회 등 이 석회 비료를 시용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식을 하기 전에 밑비료는 역시 저희 절반 정도 2분의 1은 밑비료로서 주시는데 약 정식하기 한 2, 3일 전에 주시고 나서, 다음에 그 웃거름은 보통 정식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리장애입니다.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브로콜리에도 이제 생리장애가 있는데 대표적인 생리장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소결핍입니다. 양배추도 붕소결핍이 있지만은 양배추와 조금 이제 증상이 좀 다릅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붕소가 결핍되게 되면은 저렇게 꽃대, 즉 저기 때 줄기 부분에 저런 버짐 현상 같은 것이 보입니다. 다음에 줄기 표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줄기를 잘라보게 되면은 그 안에 줄기 내부에 동공 현상, 즉 속이 비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속이 비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소결핍 증상은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료를 밑비료 뿌릴 때 약 1kg 정도, 10아르 300평당 1kg 정도 뿌리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재배 과정상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연면 시비 방법으로 해가지고 붕소를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기출래입니다. 조기출래는 충분히 브로콜리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꽃이 피어버리는 그런 증상인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품이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기출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묘가 너무 어렸을 때 심한 저온에 노출된다든지, 또는 질소와 인산이 부족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묘할 때, 특히 봄 재배하시는 분들 육묘하실 때 최저 온도 약 10도 이상을 유지해서 육미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비료가 중요한데 비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엽출현상은 꽃봉오리 사이로 저렇게 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요거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지금 저희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꽂는 분화기 때 저온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질소가 과다했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꽃봉오리 비대기에 적정 시비를 하고, 다음에 여름에 파종해가지고 정식을 할 경우에 너무 일찍 파종하지 않는 것이 이 엽출 현상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색소가 이제 발현되는 증상인데요. 그런데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딴 작물과 달리 딴 작물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 있으면은 기능성 성분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토시아닌을 이제 선호하는데 반해 가지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영양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보기에 미관상 조금은 비상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급적 발현이 안 되는 그런 품종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선택을 하더라도 안토시아닌 색소가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온이 오래 경과됐을 경우,
그다음에 서리가 내릴 경우 이런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이 좀 심하게 나옵니다. 이간 대책은 뭐 별다른 것이 없고요.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이 좀 덜 나타나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재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입니다. 검은 썩은 뼈, 흑부병, 흑부병이라도 그러는데 요거는 양배추와 동일하게 브로콜리에도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항생제 위주의 그런 약제를 이용해 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균병. 녹균병 같은 경우는 잎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꽃대, 저런 줄기 부분에 보면 이제 검게 색이 나타나면서 잘라보게 되면 안에까지 저렇게 검게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 녹균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늦가을부터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 동일한 포장이지만은 동일한 포장에서도 끼가 많은 그런 쪽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제를 사전에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적용 약제를 사용해가지고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뿌리옥병입니다. 아까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브로콜리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걸려가지고 농가들이 거의 이제 수확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지금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배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걸리게 되면은 화대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크지도 못하고 나중에 시들어가면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용 약제를 해가지고 토양 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한 밭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이건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이 심한 포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한 2, 3년간은 이 양채류 재배를 하지 마시고 인경채소 그냥 마늘이나 양파 또는 이제 화분과 작물로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이 병을 좀 회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브로콜리 수확이 상당히 좀 힘든 작업입니다.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춥든 눈이 오든 밭에 가서 수확을 해야 되겠고 또 일일이 하나씩 잘라서 수확을 해야 되고 또 일시에 수확이 안 되고 하나하나 화대 상태를 보면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딴 작목에 비해 가지고 농사가 조금은 힘든 작목이 되겠습니다. 딴 작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양배추나 마늘이나 이런 작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판매를 산지 상인에게 포정거래라고 그러죠. 밭대기 거래. 포정거래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일시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롯이 우리 농가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가 되면은 온 식구가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감소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포장을 해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송 과정 중에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죠. 유통 과정 중에 그 식물체 갖고 있는 열이 있습니다. 열에 의해 가지고 꽃봉오리가 이 열 받게 되면은 봉오리가 우리가 먹는 부위가 꽃봉오리인데 꽃봉오리가 꽃이 피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펴버리면 이제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식물체 온도가 낮을 때, 즉 하루 중에 좀 오전 중에도 아침 일찍 이렇게 수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확 직후에는 그 식물체의 온도를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수확한 수확물은 그늘에 둔다든지 아니면 대개 저온저장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저온저장고에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확을 할 때 꽃봉오리 화대 부분에 이슬이 맺혀 있다거나 물방울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송 과정이라든가 저장 중에 거기에 곰팡이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서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브로콜리가 뭐 썩는다든가 아니면 이치, 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봉오리에 이슬이 없는 상태에서 물방울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배추와 브로콜리의 농사의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육묘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묘는 그 제주도에 재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작목들이 있는데 상당히 육묘를 해가지고 정식을 하는 품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동채소 육묘 기술에 대해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라는 것은 종자를 직접 경작지, 그러니까 밭에 파종하지 않고 육묘상이나 플러그 등에 파종을 해가지고 정식하기 전 일정 기간을 시설 등에서 집약적으로 키우고 관리하는 것을 이제 육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조기 수확과 증수, 즉 육묘일수만큼 수확 기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봄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확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수량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무나 배추 같은 경우는 이런 십자가 채소는 꽃대 발생, 그러니까 추대다 그러죠. 추대가 발생하는데 육묘를 함으로써 꽃눈 분화를 억제시켜 가지고 꽃대 발생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직파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병과 추에 의해 가지고 그 어린 묘가 그다음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육묘를 집약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좁은 집약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지라든가 제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설이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육묘하는데 그런 이점이 있고, 또한 육묘 기간만큼 봄밭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지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많은 작물들이 육묘를 해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온상 육묘가 있고요. 온상 육묘 같은 경우는 이 육묘 발화부터 육묘할 때까지 상당히 좀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초당 옥수수나 아니면은 단호박 같은 경우는 발화부터 싹이 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육묘 기간 동안에 높은 온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온상 육묘, 주로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것은 전열 온상선을 이용해 가지고 육묘상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목 육묘인데요. 전목 육묘는 주로 이제 과채류, 고추나 수박 이런 과채류를 육묘할 때 사용을 합니다. 대목하고 전목, 우리가 원하는 전목하고 대목을 별도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병해충에 좀 강한 그런 대목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봄밭에서 정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병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액육묘인데요. 양액육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딸기라든가 이런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육묘인데 이거는 현재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채류에 대표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육묘장에서 대단위로 자동 파종기라는 그런 파종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용 그 트레이에 파종을 해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고 육묘하는 그런 육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거의 가장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육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육묘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묘 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품종 선택인데요. 품종을 선택하고 나서 육묘 자재,
육묘 자재다 그러면은 보통 상토하고 트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육묘 자재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관수를 한 다음에 육묘 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이제 봄밭에 이제 정식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종, 제일 먼저 이제 품종입니다. 품종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데 품종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파종 시기하고 파종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추수할 건지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하시고 여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품종 선택할 때는 그 우리가 종자가 들어있는 그 봉투 표면에 겉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그 품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품종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발화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발화는 했는데 육묘 과정 중에 이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제대로 자라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정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데 반드시 봉투 표면에 종자 봉투 표면에 적혀 있는 그 생산지하고 그다음에 종자 생산 연도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종자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설명서가 있는데 요거를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구입할 때는 보통 이제 발화율이 뭐 좋은 거는 95%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발화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심을 면적에 대비해 가지고 그 약간 여유 있게 10에서 20%는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해 남은 종자, 작년에 쓰다가 남은 종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자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날수록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파종하고 남은 거는 사용을 안 하고 가급적 최근에 채종한 종자를 이용해 가지고 파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종 순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트레이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상토를 채우고 그다음에 종자 파종하고 복토한 다음에 관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상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토는 보통 우리가 원예용 전용 상토를 이용하게 되는데 상토가 조금 싸다고 그 검증이 안 된 상토를 이용했을 경우에 육묘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몇 년 전에 상토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육묘가 안 돼 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예용 전용 그 검증이 된 상토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육묘를 하시고 그 상토에는 육묘할 때 필요한 그 양분이 약 한 달 정도 육묘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비료 같은 것을 살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육묘를 하게 되는데 보통 트레이 밑에는 물을 줬을 때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토 그 트레이는 공중에 조금 띄어가지고 그 부분이 공기 중에 그 밑에 나오는 구멍이 공기 중에 노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구멍 밑으로 뿌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빠져나오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만약에 토양이나 아니면은 뭐 부직포 같은 거에 이렇게 트레이를 놓아 가지고 육묘할 경우에는 구멍 밑으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할 경우에 이걸 뽑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묘할 때는 트레이를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할 수 있도록 어떤 육묘 대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하고 트레이 사이는 틈이 없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균일한 모를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육묘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온도인데요. 온도는 이제 작목마다 필요한, 발화할 때 필요한 온도랑 다음에 그 작물별로 그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작목별 발화 온도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보셨다가 나중에 육묘할 때 그 육묘상 내부 온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옥수수나 고추 같은 경우 이건 발화할 때 상당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열상이라든가 내부 하우스 그 육묘장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육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화 후에는 약간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육묘의 절반 이상이 이제 물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화 후에는 약간 건조한 상태로 관리하시는데 다습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웃자라고 병 발생이 많게 됩니다. 특히 묘일 때는 뭐 잘록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는 날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좀 달리 해야 되는데 맑은 날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은 날, 맑은 날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2번에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물을 주시고 흐린 날은 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물 주는 횟수를 가급적 줄여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후 늦게 관수를 하게 되면은 밤이 경과될 때 그 곰팡이가 이렇게 우리가 잎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후 늦게 이렇게 관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육묘일수입니다. 육묘일수. 며칠을 키워야 되느냐. 작목마다 키우는 육묘일수가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하지만은 고추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90일까지 이렇게 육묘를 하기 때문에 작목마다 그 육묘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이 육묘일수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육묘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작목마다 또 이제 그 파종하는 그런 트레이가 있는데 트레이 또한 작목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보통 이제 128공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손으로 심을 때는 이제 128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용하고 계신 그 정식기 있죠. 정식기 같은 경우는 기계 정식용 전용 트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200공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으로 심을 거냐 아니면 기계로 심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트레이가 조금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심어야 되겠고 이외에 뭐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양파 등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는데 이 작목마다 트레이 그 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맞게끔 트레이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묘를 다 키웠으면은 이제 정식을 해야 되는데 정식할 때 특히 이제 노화된 묘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간 웃자라든가 아니면 영양 불량인 묘, 노화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었을 때 활착도 늦고 나중에 수확도 그렇게 상품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는 그런 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좀 아주 정상적인 묘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묘할 때 이제 병해충입니다. 병해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양배추나 브로콜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양채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묘일 때도 이제 나오는 것이 녹균병이 되겠습니다. 녹균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후 늦게 관수를 했을 때 밤에 잎에 물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가급적 오후 늦게 관수를 하지 않으셔 가지고 예방을 하시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용 약제를 살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잘록병이 이제 모 키울 때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죠. 이거는 양파나 아니면 일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에 다 걸리는 병인데 이거는 줄기 부분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 지제부라 그럽니다. 지제부. 상토하고
맞닿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림에 나오듯이 모가 저렇게 잘록하게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예방하기 위해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 과습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습하게 관리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검은썩은병. 아까 양배추나 브로콜리에 똑같이 생기는 병입니다만은 이거는 모일 때 육묘 단계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방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육묘 실패 사례인데요. 요거 제주도에서 가끔 발생을 했는데 저 위에 사진 보시게 되면은 줄기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 원인은 너무 저온에 노출됐을 때 생장점이 장애를 받아가지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육묘할 때 너무 저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이 지금 밑에 보이는 사진이 그 불량 상토를 썼을 때 나타났던 그런 피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인데 양배추 육묘할 때 불량 상토를 사용해 가지고 저렇게 불량 묘가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토고는 원예용 전용 상토를 검증된 상토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비에 많이 발생을 했던 건데 콜라비 육묘할 때 2021년 다음에 2020년, 19년 그때 상당히 농가들이 상당히 애들 먹었는데 육묘할 때 특히 바다한 다음에 너무 고온에 그리고 햇빛에 직사광선에 노출돼 가지고 발화가 제대로 안 되고 발화되더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콜라비 육묘할 때는 좀 차광망을 이용해 가지고 직사광선이 바로 트레이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사광선을 맞았을 경우에는 그 안에 온도가 상토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종자가 좀 익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 바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은 이제 초당 옥수수인데요.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육묘할 때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온에 노출돼 가지고 특히 2월부터 우리 보통 육묘를 2월에 하는데 2월에 하우스 같은 경우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와 같이 좀 결주가 많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묘할 때는 반드시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 보온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렇게 육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배추에 대해 가지고 그럼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양배추 육묘는 일단 제식 주수가 보통 조생은 310아르 300평당 약 3,800주가 들어가고요. 중만생 경우는 3,300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종 시 사용하는 트레이는 128공이고 기계 정식하는 경우에는 200공 전용 트레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파종 시기는 보통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고 발화 저고는 15에서 20도.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온도가 높게 되면은 웃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량묘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차광망을 이용해서 방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너무 습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습하지 않게 관리를 하려면 이제 관수량 관리를 관수량을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록병이라든가 녹균병 등이 예방을 위해 가지고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제 살포도 해가지고 미리 좀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양배추나 브로콜리 마찬가지 이제 육묘하는 관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 브로콜리 그 육묘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양치류 양배추나 브로콜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어쨌든 간 파종부터
이렇게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상품 만들어서 좀 농가 소득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